안녕하세요. 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카콜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존 펜버턴이라는 미국의 약사입니다. 그는 1886년에 탄산수에 여러 약재를 섞어 톡 쏘는 맛이 나는 소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약국에 진열대에 전시하고 팔았는데요. 당시 미국은 금주법이 적용되던 시기여서 펜버턴 박사는 코카콜라를 금주용 음료수라고 부르며 신문 광고도 내보내는 애착을 보입니다. 여담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코카콜라의 아이덴티티이자 로고 디자인은 펜버턴 박사의 전담 회계사인 프랭크 로빈슨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프랭크 로빈슨은 평소 강렬한 레드를 좋아했는데요. 그가 흰색 도화지에 빨간색으로 쓴 스펜서체에 흐르는 듯한 이미지는 코카콜라 브랜드 메이킹에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코카콜라 컴퍼니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펜버턴 박사는 코카콜라 발명 2년 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코카콜라의 지분을 넘겼는데요. 후에 코카콜라 판매량을 10배로 만든 아사 캔들러도 코카콜라의 지분을 사게 됩니다. 그는 코카콜라의 성공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고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한편 그의 형과 펜버턴 박사의 동료이자 로고를 그린 프랭크 로빈슨을 영입해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정식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코카콜라 무료 쿠폰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잡지 내에 부록으로 실는 방법으로 배포했으며 약 20년간 850만 장의 무료 쿠폰을 뿌렸다고 합니다. 무료 쿠폰으로 인해 코카콜라를 맛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한 번 마셔본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구매하게 되면서 코카콜라 제조 공장도 늘어나게 됩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작한 제조 공장은 이제 LA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브랜드를 내세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 상표권을 등록하고 코카콜라 상표를 내세운 여러가지 물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달력, 가방, 시계, 주전자 물품에 코카콜라의 아이덴티티가 입혀졌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코카콜라를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콜라를 사면 주로 유리병이나 캔에 담겨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소다 파운틴이라는 탄산수 제조기까지 와서 콜라를 받아 마시는 형태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코카콜라 판매점 일부에서 코카콜라를 병에 넣어 팔았고 아사 캔들러는 이런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뿐 아니라 원액을 병에 넣어주는 병입 기계를 사용하는 자동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카콜라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 코카콜라를 사칭하는 병콜라 유사 제품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사 캔들러는 유사품들 사이에서도 코카콜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병 디자인에 대해서 $500의 상금을 걸고 코카콜라 컴퍼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는 병이 깨지더라도 코카콜라 병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분을 되기를 바랐습니다. 공모전의 결과는 유리 공장 디자이너 팀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흔히 코카콜라 병이 치마를 입은 여성의 형태를 본다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카카오 열매의 곡선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코카콜라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의 보틀링 시스템과 독특한 병 디자인을 완성하고 코카콜라를 금융계 인사인 어니스트 우드러프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 우드러프가 회사를 경영하던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설탕 가격이 치솟은 상태이기에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니스트 우드러프는 자신의 매우 능력 있는 아들이자 젊은 나이에 자동차 회사 부대표까지 오른 로버트 우드러프를 코카콜라 컴퍼니로 영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버트 우드러프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코카콜라의 CEO가 됩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는 첫째로 코카콜라를 사람들이 한 번에 더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코카콜라 캐리어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병 콜라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더 많이 콜라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홍보 마케팅의 도구로도 활용했습니다. 지금 음료 캐리어는 대중적이지만 당시에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음료 주류 업계에서 코카콜라 캐리어의 포장법을 따라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음료가 되려면 표준적인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 제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다 파운틴 그리고 공장마다 어떤 환경과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균일하지 않은 콜라 맛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로버트 우드러프는 품질 관리부를 신설해 언제 어디서도 고유한 코카콜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세 번째로 코카콜라의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이었는데요. 경기장 곳곳에 광고 판넬을 붙이고 사람들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매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직원들 유니폼에 코카콜라를 새겨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코카콜라의 올림픽 후원 계약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2032년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림픽뿐 아니라 1978년부터 피파 월드컵 공식 파트너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마케팅과 글로벌화에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코카콜라도 따끔한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코크의 출시인데요. 1980년대 중반 음료 산업은 펩시 등 라이벌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런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품의 혁신을 이뤄보고자 했습니다. 뉴코크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레시피를 바꾸는 작업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었기에 20만 명의 소비자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완벽한 레시피로 99년간 유지한 코카콜라 제조법을 바꾸고 뉴코크라는 이름의 신제품으로 출시합니다. 20만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검증된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존의 코카콜라의 맛이 바뀌자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유년 시절, 학생 시절,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기존의 코카콜라 맛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출시 79일 만에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코크는 코크2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다가 결국 단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뉴코크의 실패는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를 굳건히 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오리지널은 유지했지만 코카콜라도 맛과 영양의 변화를 줘 현재는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체리, 코카콜라 커피 등 코카콜라 파생 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1960년대부터 미닛 메이드를 인수하는 등 비탄산음료 사업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에 얽힌 다른 재밌는 일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제일 유명해서 코카콜라 컴퍼니가 코카콜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카콜라는 다양한 파생음료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환타입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진출할 때 독일도 그 진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은 대공황으로 경기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겼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아돌프 히틀러도 코카콜라를 즐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 코카콜라 독일 공장으로 오는 코카콜라 제조 시럽의 공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코카콜라 지사장이던 막스 카이트는 코카콜라 시럽의 원재료는 공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즈를 만들고 남은 잔여물과 사과 섬유질, 탄산가스 및 과일 주스를 첨가하여 코카콜라의 대체품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명칭에 대한 공모를 직원들에게 부탁했는데요. 시원치 않은 아이디어가 많아 직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봐 라고 했던 호통이 기원이 되어 환타라는 이름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시였기 때문에 현재의 환타와는 성분이 다르고 조악했지만
당시 독일 군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또한 전쟁 말기에는 설탕이 없어 요리를 하는데 설탕의 대체제로 환타를 넣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코카콜라 컴퍼니는 막스 카이트를 유럽 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 때 만들어진 음료이고 전시 상황에 저질의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환타는 종전 후 단종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도에 펩시와의 경쟁을 위해 코카콜라는 레시피와 제조법을 보강한 환타를 부활시켰습니다. 환타는 과일 맛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했으며 환타 젤리소다라는 젤리 맛이 나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버핏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할아버지에게 도매가로 코카콜라를 떼어다가 주변인에게 20%의 수익을 남기고 팔았었고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꾸준히 매입해 당시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코카콜라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현재까지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체리코크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말 체리코크를 좋아해 체리코크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